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9강 신항로 개척 2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항로 개척의 배경이랑 유명한 신항로 개척 때 활동했던 탐험가들 4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면, 오늘은 신항로 개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다. 너희들 신항로 개척, 대항해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쳤던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왼쪽에 띄워주는 지도처럼 굉장히 여러 곳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고 새로운 세계에 서양 사람들이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가 신항로 개척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서양 중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 5가지 있었는데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 먼저 첫 번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기억나지?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13세기에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닌 다음에 이제 썼던 책이 동방견문록인데, 그 내용이 유럽 사람들한테 매우 흥미롭게 다가가서 유럽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동양에 대한 흥미,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 대히트를 했던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양의 향신료를 직거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동양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동양의 향신료가 유럽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 동양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유럽 사람들은 먼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뭐 베네치아 이런 상인들을 거쳤어야 됐고, 그 상인들은 또다시 이슬람 상인들을 거쳐야 되고, 이 이슬람 상인들이 아시아까지 와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향신료를 사니 중간에 거치는 중간 단계가 얼마나 많니 얘들아. 그래서 향신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중간 상인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향신료를 직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야. 자, 세 번째,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욕구.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던 크리스트교 세계의 사람들은 딱 느꼈던 거야. 아, 이 이슬람교가 크리스트교의 진정한 라이벌이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가 싸울 때 이슬람교의 뒤쪽에 또 다른 크리스트교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교도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결국에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크리스트교 국가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혹은 아직 크리스트교를 믿지 않는 국가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욕구가 샘솟았던 거지. 자, 네 번째로 조선술, 항해기술, 그 다음에 뭐 항해 도구 이런 거 만드는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던 것 역시 신항로 개척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 뭐든지 기술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지. 그지? 자,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의 후원. 선생님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국가의 체제가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 얘기를 했어. 중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였지만 그것이 근대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등장한다 그랬어. 대표적으로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교도를 밀어내면서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를 형성했다고 얘기를 했었지. 신항로 개척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배를 보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거야. 그냥 일반적인 분권적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했지.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나옴으로써 신항로 개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5번째 배경 역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2개의 나라도 우리가 알아봤지. 바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었는데, 이 2개의 나라는 기존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무역에서 이득을 많이 못 봤어. 왜냐? 유럽의 제일 가장자리에 위치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무역 체제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신항로 개척을 지원했던 거지.
여러분들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또 너무 틀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때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과감한 면모도 여러분들이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선생님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이전에는 밀려있지만 신한어 개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잘 나가는 국가가 돼. 자, 우리는 앞에 했던 그 내용 이외에 또 신한어 개척에서 유명한 4명의 탐험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다. 그 내용 역시 복습 안 할 수 없지. 자, 첫 번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었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도착했던 서양인이 되겠다. 세 번째 바스쿠 다가마 같은 경우에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발견했던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 남쪽으로 뺑 돌아서 인도로 가는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사람이야. 이제 유럽 사람들도 향신료를 직접 직구할 수 있게 됐지. 중간에 이슬람상인 베네치아상인 안 거치고 아프리카 뺑 돌아서 아시아 남쪽에 가서 사면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명의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된 결과 나타난 사람이 끝판왕, 바로 마젤란이 되겠다. 마젤란은 유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한 바퀴 뺑 돌아서 태평양을 횡단을 해서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와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세계 일주를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함대의 대장이었던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목숨을 잃고 그 부하들이 그 항해를 완성을 했었지. 어쨌든지 간에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였다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항로 개척의 배경, 그리고 신항로 개척의 양상, 4명의 탐험가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신항로 개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좋아. 신항로 개척의 결과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차분히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길 바란다. 먼저 첫 번째, 무역의 중심지가 변화했어. 원래 그 전까지 유럽의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였어. 사진을 봐봐 얘들아. 기존에 지중해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무역망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런데 이 지중해 중심의 무역이 이제는 어느 바다로 바뀌었다? 바로 대서양으로 바뀐 거야. 기존에 유럽 사람들끼리만 혹은 뭐 유럽이 가까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 혹은 북아프리카 지역이랑만 무역을 할 때는 지도에 보이는 노란색 위치처럼 지중해만으로도 커버가 됐었어. 하지만 이제 역사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야. 이제 신대륙,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 통틀어가지고 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노란색 지중해에서 빨간색 대서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대단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항로 개척의 결과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이 성립하게 된다. 삼각, 트라이앵글, 알지? 그래서 원래 기존의 무역 체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자면은 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향신료를 사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거쳐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무역이었어.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무역 체제가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보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조금 설명이 어렵게 돼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삼각무역의 핵심이야. 삼각무역의 핵심은 얘들아,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진 노예들이 생산을 해. 뭔가를 많이 생산하겠지. 그 생산된 게 유럽으로 간다. 이게 삼각무역의 핵심이야. 이해되지 얘들아? 당연히 유럽에서는 뭘 많이 생산하면은 그 생산한 걸 다시 뭐 아메리카랑 아프리카에 팔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핵심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 있던 아메리카로 왔던 노예들이 생산한 것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설탕, 담배, 면화 이런 거 있어. 면화 뭐니 얘들아, 면화. 그 모카에서 딴 거잖아. 모카 딴 거, 그지? 모카 딴 거 유럽 가져가서 뭐 하겠어, 유럽에서. 그걸로 옷 같은 거 만드는 거야. 이제 천 만들어서 그걸 천 만들고 옷 만들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까? 다시 파는 거야. 유럽 사람은 돈 엄청 많이 벌겠지. 이해되지 얘들아? 결국 이 삼각무역의 최대의 수혜자, 제일 이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다?
유럽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기존에 유럽은 아시아랑 무역을 이렇게 했었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간에 이슬람 세력들 끼고. 그런데 새롭게 이제 삼각무역이 성립되면서 기존의 무역이랑 다르게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아메리카라고 하고, 아메리카에서 노예들이 뭔가 열심히 막 생산해. 그걸 생산한 거를 유럽에다 갖다 줘. 그럼 유럽에서 그걸 가지고 뭐 자기들이 쓰고 아니면 그걸 원료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또 이제 전 세계에다가 파는 거야. 아메리카에도 팔고 아프리카에도 팔고. 그러면 유럽 애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지. 그게 바로 삼각무역의 핵심이다. 이해되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오케이? 좋아. 삼각무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메리카산 작물, 농작물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 뭐 감자, 옥수수,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대륙에 있다가 유럽 쪽으로 전파되는 것이. 이때 담배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너희들 중에도 담배 피는 학생이 없을 텐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2학년 친구 중에는 담배 피는 학생 없지? 담배 피우면 안 돼. 알았지? 무튼 뭐 잔소리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된다. 너희들이 흔히 먹는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전에는 신대륙에만 있었던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에서 아시아 뭐 이런 곳으로 각지로 퍼졌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고려시대 사람은 감자랑 옥수수 먹어본 적이 없어. 감자나 옥수수 모두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된다. 너희들 옥수수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 그지 얘들아?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주식이 밀가루고.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식은 뭐였을까,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 주식은 옥수수였어, 옥수수. 우리가 너희들 멕시코 음식점 가면은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거 뭐야? 멕시코 음식점 갔다고 생각해봐. 그래, 타코, 그 다음에 뭐 또띠아, 브리또 이런 거 사 먹잖아, 그지 얘들아? 브리또 선생님 참 좋아하는데 브리또가 뭐야 얘들아? 이렇게 이상한 빵같이 생긴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고기도 올리고 뭐 다른 채소들을 올리고 해서 싸먹는 게 이제 브리또잖아. 마치 우리 무슨 쌈같이, 그지? 근데 이 브리또가 얘들아, 이 겉에 있는 빵 같은 게 밀가루가 아닌 거 알아? 너희들? 요새는 밀가루로 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원조는 이게 옥수수로 만드는 거야. 옥수수로 만드는 그 빵 같은 거야. 얘네는 아메리카에서 원래 주식이 옥수수였으니까. 그런데 이 옥수수에는 쌀이나 밀만큼 영양이 풍부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옥수수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얘들아. 우리는 배고프면은 뭐 다른 것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밥을 많이 먹잖아. 밥심이 있잖아, 그지? 근데 밥에 비해서 옥수수는 그 영향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옥수수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 가지 고기랑 채소를 섞어서 한 번에 먹었던 음식, 그게 이제 지금의 브리또 같은 음식이 된 거야, 얘들아. 신기하지? 너희들 그러니까 브리또 같은 거 먹으면서 멕시코 음식점 딱 가. 멕시코 음식 날 나오잖아.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원래는 옥수수로 만드는 건데 옥수수는 남아메리카 사람들의 주식이었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 옥수수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싸먹는 문화가 발달했던 거지 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먹으란 말이야. 알았지? 신항로 개척의 결과 감자나 옥수수 같은 아메리카산 작물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다. 감자랑 옥수수 되게 중요한 작물이야 얘들아. 왜냐면은 감자나 옥수수나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 그리고 되게 생명력이 끈질겨. 그래서 먹을 게 지금이야 넘쳐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은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 그래서 감자나 옥수수가 이제 구대로, 그러니까 유럽이랑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지.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에 많은 도움을 줬던 고마운 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아메리카 작물의 도입이 세 번째. 네 번째 보자. 네 번째 게 좀 중요해. 네 번째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왔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 금이랑 은을 캔단 말이야, 광산에서. 그럼 그 금이랑 은을 캐서 그걸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쏙 들어가지고 그대로 유럽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유럽에 원래는 없었던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유럽에서 금이랑 은을 생산할 수 있는 건 막 되게 얼마 막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것이 막 들어오는 거야, 금이랑 은이. 자, 얘들아, 시장에 금이랑 은이 막 들어온다는 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니? 시장에 뭐가 많아지는 거야? 금이 많아지는 게 뭐가 많아지는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돈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시장에.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했니, 얘들아?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내려가겠지. 사회 시간에 배웠지. 돈의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야. 물건 값이 급격하게 비싸지는 건 말이야. 시장에 있는 가격표가 막 비싸지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우리는 이거를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격혁명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금과 은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격혁명이 있었어. 이 결과가 중요한데 상공업자들, 농민들은 이득이었어. 상공업자들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 시장에다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농민은 뭐야?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시장에 파는 사람이야, 얘들아. 그지? 시장에 파는데 시장에 팔았을 때 물건값이 상승되어 있대. 그럼 이 사람들 돈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돈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상공업자랑 농민들의 지위는 향상하기 시작했어. 돈이 많아지니까. 반면에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지주층들이 있어서 땅 많은 사람들, 그 땅 빌려주는 대가로 돈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락했어. 왜냐? 땅 빌려주는 가격은 정해져 있었거든. 땅 빌려주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들어오나 은이 들어오나 땅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은 똑같았는데 줄어든 게 아니야. 돈은 똑같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거잖아. 그래서 지주층들의 지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체크해주면 좋겠다. 좋아. 네 번째,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가격혁명을 야기했고, 이 가격혁명은 농민과 상공업층 그리고 지주층 간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체크해주자.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그 해외 시장 덕분에 상업도 발달하고 금융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 기존에 배웠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 말고도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런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에도 진출하고 아시아에도 진출하고 그냥 전 세계로 그냥 이렇게 손을 뻗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땅을 넓혀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 너희들 하멜 표류기 들어봤니? 하멜 표류기? 하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에 이렇게 떠내려 와가지고 조선에서 살면서 있었던 일을 쓴 책이 하멜 표류기야. 너희들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하멜 박물관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무튼 그 하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에 표류해 온 것도 이 시기야.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가 막 이렇게 영향을 뻗칠 때. 그래서 전 세계 역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엉키성키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유럽 얘기를 좀 했으니까 유럽 이외에 아메리카 대륙이랑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신화로 개척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메리카 대륙에도 유럽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문명이 있었어. 대표적으로는 아주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역사 초기에 있었던 마야 문명이라고 있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마야 문명의 유적지야, 얘들아. 잘 보면은 저 피라미드 같아 보이는 거 아래에 사람 있는 거 보이니? 점점점점 돼 있는 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크지? 뭐 거의 아주 중학교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신전 같아 보이는 건데 거기도 사람 보이지? 잔디밭에 점점점 사람 보이지? 굉장히 큰 거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명도 발전을 했었다. 그리고 마야 문명 사람들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글씨를 특이하게 썼다. 그래서 뭐 그림이랑, 그러니까 이제 말 소리랑 말 뜻을 표음 문자를 섞은 되게 독특한 문자를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도 마야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미 멸망해서 없어져 있었고, 그럼 유럽 사람들이 왔을 때의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두 개의 문명이다. 위쪽에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아스테카 문명 혹은 아즈텍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뭐 페루, 칠레, 볼리비아 이런 나라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야.
너희들 들어봤을 거야, 그지? 이러한 문명들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세계 4대 문명 이런 데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문명을 형성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에 봐봐, 얘들아. 옛날 아스텍 문명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면은 굉장히 사람 보이지? 엄청나게 큰 신전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굉장히 도시가 크고 발달했었어. 클 때는 인구가 막 20만, 30만 이 정도 됐다고 해. 엄청 크지, 얘들아. 그런 굉장히 거대한 도시를 만들 정도로 나름 발전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스텍 문명이었다. 그래서 아스텍 문명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상상도를 보자면은 이렇게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에 있는 가운데 호수에다가 이렇게 섬이 있었어. 그 섬에다가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야. 막 물고기도 잡으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지금 그 도시가 발전한 게 그 아래에 있는 멕시코시티야. 멕시코시티. 멕시코라는 멕시코라는 그 말 자체가 기존에 이 아스텍 문명에 있을 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야. 그런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을 멕시카라고 불렀거든. 그걸 이제 뭐 계승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의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가 옛날 아스텍 문명의 수도였다. 그래서 옛날에 상당히 발달된 저 정도의 거대한 도시를 만들 정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까 한번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니? 맨 위에서 이렇게 사람의 배를 갈라가지고 가슴을 갈라서 이렇게 막 심장 같은 걸 꺼내고 있지. 막 이렇게 심장 같은 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네.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도 보면은 이제 신전 맨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배를 잘라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잔인한 제사를 지냈던 걸로 유명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식인 풍습까지도 있었던 곳이 바로 아스테카 문명이다. 그래서 아스테카 문명의 이제 중심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중심 민족이. 근데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 그 민족을 좀 더 효과적이고 공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제사를 활용했다라고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어쨌든 당시에 멕시코 지역에서는 아스테카 문명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금의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에 있는 것은 잉카 문명이었어. 잉카 문명. 너희들 텔레비나 인터넷에서 마추픽추 한번 본 적 있지? 해발 2,000m 넘게 있는 높은 곳,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백두산 높이야. 백두산 높이 위에 있는 고대 숨겨진 도시, 바로 마추픽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기하지? 선생님이 또 실제로 마추픽추 갔다 왔어. 이렇게 마추픽추 갔다 왔는데 되게 고산 지역에 있어.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도시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되게 높은 산까지 돌멩이를 막 끌고 올라와가지고 도시를 지었나 봐.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되게 추웠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여름에 간 거거든? 근데 한여름에 갔는데 이렇게 바람막이 입고 이렇게 바지도 긴 바지 입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지? 재밌었어. 코로나가 없으면은 또 나중에 가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무튼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 아스테카 문명이랑 잉카 문명은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바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소수의 병력을 활용해서 아메리카 문명을 몰락시켜버렸어. 그냥 점령해버리고 거기를 스페인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기존의 잉카 문명이나 아스테카 문명이나 원래 살고 있던 인구가 막 몇백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에 비해서 스페인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뭐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군대 자체도 그런 사람들은 뭐 몇십 명, 몇백 명이지만 기존의 아스테카나 잉카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만 명의 군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새로 쳐들어온 스페인 정복자들이 정복시킬 수 있었을까?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이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너희들 알 수 있어. 스페인 사람들이 입은 옷 뭘로 돼 있니, 얘들아? 이 사람들 다 철로 된 거 입고 있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가 전쟁도 그렇고 백년 전쟁도 그렇고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단 말이야. 철로 만든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있었지만 아직 철기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 무기나 뭐 갑옷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스페인 쪽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보면은 갑옷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가죽 갑옷 같은 걸 입고 무기는 보면은 나무 막대기에다가 뭐 돌멩이를 꼽거나 아니면은 뾰족한 흑요석 같은 걸 갈아가지고 꼽아놓던가 뭐 이런 걸 볼 수 있지. 그런데 이런 무기로는 이렇게 완전 철로 되어 있는 스페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갑옷을 때려봤자 오히려 무기가 부서져 얘들아. 너희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막 아이템을 좋은 거를 끼면 엄청 캐릭터가 강해지잖아. 그래서 뭐 아이템 차이로 이렇게 되게 캐릭터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데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들고 있는 아이템이 달랐기 때문에 싸움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스페인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몰락시키고 그 문명을 멸망시킨 다음에 스페인의 식민지로 삼는 데 성공한다. 그래서 이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정복자들이 몇 명 있어. 아스텍 문명을 멸망시켰던 사람으로는 코르테스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 있다. 보면은 아스텍 문명 굉장히 막 엄청 막 발전되는 막 화려하고 막 사람들 막 머리에 막 이쁜 것도 썼고 막 뒤에 신전도 있고 도시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막 되게 이렇게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운다고 생각해봐. 반면에 코르테스 입고 있는 거 머리부터 아래까지 그냥 갑옷으로 쫙 풀 무장이고 그다음에 말도 타고 오고 그지. 참고로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어 얘들아.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안 살았어. 유럽 사람들이 배에다가 말 싣고 간 거야. 그래서 말 싣고 막 뚝뚝뚝뚝뚝뚝 하면서 막 공격 이러면은 아메리카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니. 말도 처음 봤는데 그지.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스텍 문명을 멸망시킨 코르테스 그리고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 이런 정복자들이 활동을 했었다. 유럽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한 개척자지만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침략자다 그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사라는 건 얘들아 항상 우리가 그 양면성을 잘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원주민 지역을 그냥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스페인식으로 유럽식으로 재정비하고 재구성했어. 그냥 거기다가 또 다른 유럽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갔다 온 이 사진에 있는 곳이 바로 잉카의 원래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 쿠스코에 가보면 얘들아 뒤에 봐봐, 배경 봐봐. 가운데 광장이거든, 쿠스코 광장. 뒤에 보면 건물 보이지, 뒤에. 어디 같아 이거? 유럽 스타일 아니니 얘들아? 그래서 완전히 유럽식으로 재정비된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많은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곳을 유럽식으로 재정비했다라고 하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라.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는 무엇을 했냐? 바로 뭐 대농장을 건설하고 대광산을 건설을 해가지고 농장에서 사탕수수, 담배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광산에서는 금이랑 은 같은 거 캐서 다 어떻게 했다? 다 유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놔라. 유럽에서 식민지를 만들어 정복자들이 와서 그런 그 식민지는 완전 다 부셔버리고 다 유럽식으로 재편한 다음에 거기서 대농장, 대광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생산물들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아메리카의 경제가 완전히 뭐 무너져 버리는 거지, 기반이. 그래서 선생님이 또 광산도 갔다 왔어. 이 당시에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 5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 한 500년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 광산에 갔다 왔어. 선생님이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라고 하는 광산에 갔다 왔어. 너희들 교과서에도 지도에 보면 포토시라고 하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광산에 직접 들어가 봤어. 선생님 보면은 이렇게 광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지. 되게 황량한 도시야. 되게 여기도 고산지대인데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거의 없고 다 캐서 그런가 봐. 되게 황량한 도시였어. 그래서 광산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사진도 찍으면 선생님 여유롭게 들어가지. 처음에는 가방 같은 거 메고 불 켜고, 이 불이 없으면 아예 안 보여.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낮아져가지고 막 기어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 기어가다가 나중에 너무 무서워. 길을 잃을까 봐 앞에 있는 사람이 아예 안 보여, 불을 켜도. 그래서 막 가이드한테 다시 돌아가자고, 너무 무섭다고 해가지고 끝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돌아왔었는데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그래서 이 광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선생님 찍은 건데 그 안에 이제 광산에 수레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거려. 지금도 아직까지도 500년이 지났지만 여기서는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사람이 수레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그 광물들을 날르더라고. 그래서 보면 수레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날르는 게 되게 힘들어 보였어. 그리고 보면 이렇게 광산에 있는 은맥 이런 것을 이제 콱콱콱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손으로 캤겠지만 요새는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더라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빵 터트리면은 옆에 숨어 있다가 와가지고 막 떨어지면 그 돌 조각 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어까지 담고 그럼 술에 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광산이 운영이 되더라고.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근데 지금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이 광산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된다 얘들아.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다 누구를 시켰다고? 스페인 정복자들, 유럽 정복자들이 와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시킨 거야.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들 잡아가지고 막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시킨 거야. 매우 잔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광산에 다 나왔을 때는 선생님 몰골이 이랬어. 정말 힘든 체험이었다. 와우. 그래서 무튼 중요한 건 선생님 사진 못생긴 게 아니라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 식민지의 대농장, 대광산 이런 것들을 세워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스페인의 가혹한 지배 아래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어. 그래서 멕시코 쪽에서는 인구가 2,500만 명이던 게 107만 명으로 감소했어. 와, 진짜 100%가 5%만 빼고 다 죽은 거야, 사람들이. 안데스 고원, 그러니까 잉카 문명에서도 887만 명이던 게 67만 명. 그러니까 10%도 안 남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일을 가혹하게 시키면 그렇겠니, 얘들아. 그래서 가혹한 통치 플러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묻혀가지고 온 전염병 그런 병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병균들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한테 옮으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처음 보는 병균이니까 면역력이 없겠지? 그래서 막 전염병에 걸려, 새로운 전염병에. 그래서 죽기도 하고 가혹한 통치 때문에 죽고. 어쨌든 스페인, 유럽 사람들의 그 지배가 시작된 이래로 원주민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가면은 유럽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혼혈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처럼 생긴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원주민처럼 생긴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소수야, 얘들아. 왜냐? 이때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고. 자,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었어. 아메리카 원주민 숫자가 줄어들면 그냥 줄어든 거로 끝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런 농장에서 일하고 광산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 자기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온 거야.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흑인이 안 살았어, 얘들아. 흑인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온 거지. 이게 말이 좋아서 노예 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무역이니, 얘들아? 뭐 사냥이지, 거의.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 볼 수 있다.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야. 너도 요새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흑인 사람들이 이제 인권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막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차별이나 그런 아픔들이 이 시기부터 다 이미 시작된 거야. 그게 몇백 년 동안 지속된 거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위에는 상상한 사진이고 아래는 당시 남겨놓은 기록 그림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가는 거야. 당연히 뭐 제대로 밥도 주지도 않고 뭐 아파도 도와주지도 않았겠지.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죄다 실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버린 거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뭐 한다? 힘들게 일하는 거지. 그래서 그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 수확은 다 유럽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져가고. 이게 바로 삼강무역의 핵심이다. 신앙록의 측의 결과야. 좋아, 오늘 배울 내용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봤어. 선생님이랑 빠르게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자. 신앙록 예측의 결과를 5가지 공부했다. 첫째, 지중해 무역은 감소하고 대서양 무역은 뜨기 시작하고 삼강 무역이라는 게 시작돼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이 연결되게 되고 감자랑 옥수수 같은 작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유럽에 금이랑 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격혁명이 야기되었고, 이 가격혁명은 농민이나 상공업층 그리고 지주 같은 사람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식민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럽이 해외 시장을 형성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는 듯 유럽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아스텍 문명이랑 잉카 문명이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문명들이 멸망을 했다. 에스파냐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뭐 코르테스 피사로 이런 사람들 배웠을 거야. 이름은 몰라도 돼. 코르테스 피사로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스페인 정복자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나서 대농장, 광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통치를 했어, 식민 도시들을.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일할 사람을 구해야 돼. 어디서 가져올 거야?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게 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점 역시 신앙록 예측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좋아, 오늘 수업도 정말 수고가 많았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이전의 봉건적인 중세사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 체제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지. 좋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얘들아. 수고 많았어. 그럼 안녕.